한신그룹이 주최하는 VVIP 자선 행사의 연회장은 눈부신 빛과 절제된 소음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웃고 떠들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통제된 그들만의 세상이었다. 그 완벽한 세상에 날카로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작은 울음소리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칭걸거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연 회장의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을 뚫고 점차 통제 불가능한 비명으로 변해갔다. 모든 시선이 연 회장 중앙, 한신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8살 소년 강서준에게로 향했다. 소년은 귀를 막은 채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었다. 무엇이 아이를 그토록 공포에 질리게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이의 아버지인 강주원 부회장이 다급하게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소년은 그의 손길마저 거부하며 더욱 자지러지게 울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도 호텔의 최고 지배인도 그 누구도 속수무책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신그룹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왕자는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혼돈의 풍경을 연 회장의 가장 구석진 기둥 뒤에서 또 다른 8살의 눈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민하은, 하연의 세상은 샹들리에의 빛 대신 복도에 희미한 형광등 불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인형 대신 엄마가 낡은 플라스틱 통에 직접 만들어준 비눗방울 액이 들려 있었다. 엄마는 지금 저 화려한 연 회장의 바닥을 더럽히는 사람이 없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혜연은 엄마의 일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조용히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우는 소년을 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그저 떼를 쓰는 아이의 투정이 아닌 깊고 어두운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를 둘러싼 어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당혹감과 짜증이 더 짙게 서려 있었다. 아무도 저 아이의 진짜 비명을 듣고 있지 않았다. 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쥔 비눗방울통을 꽉 쥐었다. 엄마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말라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으라고 항상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울고 있는 소년을 향해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하은의 작은 발걸음은 거대한 연 회장의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이었다. 아이의 등장에 강서준의 곁을 지키던 검은 양복의 경호원이 즉시 앞을 막아섰다.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8살 소녀의 작은 몸을 완전히 삼켜버릴 듯했다. 꼬마야, 접근하면 안 돼. 경호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혜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울고 있는 소년을 계속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강지원 부회장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냥 둬. 경호원은 당황하며 그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부회장님, 그냥 두라고 했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제 허름한 옷차림의 작은 소녀에게로 향했다. 혜연은 그 시선들의 무게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용기를 내어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울고 있는 서준에게 바싹 다가가지 않았다. 아이가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둔 채 그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비눗방울통을 꺼냈다. 그녀는 뚜껑을 열고 작은 막대를 투명한 액체 속에 담갔다가 천천히 꺼냈다. 그리곤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담아 아주 조심스럽게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었다. 첫 번째 비눗방울이 막대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부풀어 오르더니 이내 소리 없이 날아올랐다. 비눗방울은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빛을 머금고 무지갯빛으로 영롱하게 빛났다. 그것은 소란스러운 현실의 세계와는 다른 아주 느리고 평화로운 법칙에 따라 움직였다. 서준의 날카로운 비명이 아주 미세하게 잦아들었다. 아이는 고통으로 감았던 눈을 힘겹게 뜨고 자신의 앞을 유영하는 투명한 구체를 바라보았다. 혜은은 다시 한번 막대를 불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비눗방울들이 태어났다. 크고 작은 비눗방울들이 마치 색색의 꿈처럼 아이를 향해 날아갔다. 그것들은 아이의 뺨을 스치기도 하고 머리 위에서 부유하기도 하며 소리 없이 터져 사라졌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의 울음이 완전히 멎었다. 꽉 쥐고 있던 두 주먹이 스르르 풀리고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아이는 넋을 잃은 채 자신을 둘러싼 비눗방울의 군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가장 큰 비눗방울 하나가 아이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서준은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그것을 향해 뻗었다. 더그 비눗방울은 아이의 손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이의 텅 비어있던 눈에는 아주 오랜만에 순수한 호기심과 경이로움의 빛이 떠올랐다. 연 회장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수백 명의 어른들은 허름한 옷차림의 한 소녀가 그들의 부와 권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단 한 병의 비눗물로 해내는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강주원은 아들의 평온해진 얼굴과 비눗방울을 부는 작은 소녀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꿈과 같았고 기적과도 같았다. 그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희망을 품었다. 비눗방울의 마법, 그것은 이 작은 소녀가 가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이었다. 자선 행사가 끝난 다음 날, 미나은과 그녀의 어머니는 한신그룹 본사의 가장 높은 층, 부회장실로 호출되었다. 모녀는 평생 와본 적 없는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 앞에서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다. 강주원 부회장은 딱딱한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그는 혜은의 어머니에게 파격적인 조건의 고용계약서를 내밀었다.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의 10배에 달하는 금액. 업무는 그의 개인 저택의 가사 관리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다. 어머님의 따님, 하은 양도 매일 저택으로 함께 와주셔야겠습니다. 제 아들, 서준이의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는 어렵게 자신의 아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 털어놓았다. 1년 전, 서준의 엄마, 즉 그의 아내가 아들을 데리러 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서준이는 그 모든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 그 충격으로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고 말을 잃어버렸다. 지난 1년간 그 어떤 비싼 심리 치료도 그 어떤 의사도 아이의 침묵을 깨뜨리지 못했다. 혜은의 어머니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거절할 힘이 없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 동시에 뿌리치기 힘든 기회였다. 그렇게 혜은은 엄마의 손을 잡고 강서준의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강씨 일가의 저택은 혜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차가웠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전시된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그리고 그 박물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서준이는 유리 인형처럼 홀로 갇혀 있었다. 첫 며칠 동안 서준이는 혜은을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가 말을 걸어도 장난감을 내밀어도 아이는 아무런 반응 없이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어른들은 안절부절 못했지만 혜은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이의 세상에 아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녀는 서준이 있는 정원의 한쪽 구석에 앉아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다. 그리고 가끔씩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비눗방울을 불었다. 그녀는 서준에게 다가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평화로운 시간을 아이가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 있도록 했을 뿐이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소리 없이 찾아왔다. 서준이는 창가에서 정원 벤치로 그리고 마침내 하은의 곁으로 아주 조금씩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은이 불어주는 비눗방울을 쳐다보는 그의 눈에는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두 아이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그들만의 소리 없는 교감이 싹트고 있었다. 기적은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에 찾아왔다. 하은은 정원의 낮은 나무 위에 걸린 자신의 작은 손수건을 꺼내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그녀의 무릎에서 빨간 피가 배어나왔다. 아픔에 그녀의 얼굴이 저절로 찡그려졌다. 그 순간 바로 곁에 있던 서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이는 피가 나는 혜은의 무릎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만에 아이의 입에서 첫 번째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 바. 그것은 아주 작고 목이 쉰 마치 녹슨 기계가 삐걱거리며 내는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어른들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울림이었다. 혜은은 무릎의 아픔도 잊은 채 넋을 잃고 서준이를 바라보았다. 서준이 역시 자신이 방금 내뱉은 소리에 놀란 듯 동그래진 눈으로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아예 굳게 닫혔던 침묵의 벽에 아주 작은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강서준이 말을 되찾은 기적은 저택에 아주 잠시 동안 따스한 햇살을 가져다 주었다. 강주원 부회장은 아들의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감정이 돌아온 것을 보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나연이라는 작은 아이가 신이 보낸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준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정원에서 하은의 그림자가 되었고 혜은이 보여주는 작은 들꽃과 곤충의 호기심을 보였다. 혜은은 그런 서준이의 손을 잡고 서툰 발음으로 세상의 단어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 꽃, 나무, 하늘. 그들의 비밀스러운 정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실이 되었다. 그 평화는 저택에 진정한 주인이 돌아오면서 끝이 났다. 해외에서 장기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강 회장은 손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말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정원에서 손주의 손을 잡고 있는 허름한 옷차림의 여자아이를 발견한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다. 저 아이는 누구냐? 그날 밤 강 회장의 서재에서는 아들을 향한 그의 노성이 터져 나왔다. 내게는 제정신이라는 게 있는 개냐 한신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를 고작 청소부 딸의 장난감으로 만들다니. 강주원 부회장은 필사적으로 혜은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서준이가 말을 하게 된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건 치료가 아니다. 일시적인 유희일 뿐이야. 서준이에게 필요한 건 저런 근본 없는 아이와의 소꿉장난이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과 치료다. 그에게 하은의 존재는 한신 가문의 격을 떨어뜨리는 수치스러운 오점일 뿐이었다. 그는 아들의 유약함을 질책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선언했다.
다음 날 아침, 하음과 그녀의 어머니는 저택으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좋다는 차갑고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다. 그들의 통장에는 두둑한 퇴직금이 입금되어 있었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혜은은 왜 자신이 더 이상 서준이를 만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유일했던 말 없는 친구를 잃어버렸다는 슬픔에 며칠 밤낮을 울었다. 그리고 저택의 서준이는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혜은은 없었다. 대신 딱딱한 표정의 치료사와 엄격한 예절 교육교사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하루는 숨막히는 일정으로 채워졌다. 심리치료, 언어치료, 첼로 레슨, 승마 수업. 서준이는 모든 것을 거부했다. 그는 새로운 선생들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고 자신을 방 안에 가두었다. 아이의 눈빛에서는 겨우 돌아왔던 희미한 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아이는 다시 굳게 닫힌 조개처럼 자신의 세상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들이 함께 거닐었던 아름다운 정원은 이제 아이에게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강주원 부회장은 굳게 닫힌 아들의 방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가 겨우 붙잡았던 한 줄기 희망은 아버지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아버지가 되었다. 가문의 명예라는 거대하고 차가운 벽은 8살 소녀가 만들어낸 작은 비눗방울의 기적 따위는 너무나도 쉽게 터뜨려버렸다. 강 회장이 도입한 새로운 치료와 교육 방식은 강서준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아이는 외부에서 오는 모든 자극에 대해 더욱 단단하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다. 아이의 세상에는 다시 끔찍한 침묵만이 남았다.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강 회장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다. 그는 민하은이라는 아이가 근처에 존재하는 한 손자가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의존하려 들 것이고 제대로 된 치료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하은의 어머니는 한신그룹 본사의 회장실로 다시 한번 불려갔다. 그녀는 아들인 강지원 부회장조차 없는 강 회장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내 손자놈의 상태가 더 나빠졌네. 그 아이가 자네 딸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품고 제대로 된 치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것은 잔인한 책임 전가였다. 하지만 힘없는 하은의 어머니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자네 딸이 내 손자의 병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는 말일세. 강 회장은 테이블 위로 두툼한 통장 하나를 밀었다. 그녀와 그녀의 딸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액이 찍혀 있는 통장이었다. 이 돈을 받게, 그리고 서울을 떠나 다시는 내 손자 눈에 띄는 곳에 나타나지 말게. 이건 부탁이 아니라 내 손자를 위한 마지막 경고일세. 그의 말은 혜은의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어쩌면 정말로 그 상처 입은 아이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돈의 무게와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어들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혜은에게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 좋은 곳으로. 혜은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서준과의 마지막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에 트럭이 오기 전 혜은은 마지막으로 저택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저 차가운 철창 대문 너머로 그들의 비밀 장소였던 정원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서준이가 정원 쪽으로 걸어 나왔다. 두 아이는 차가운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눈에 고인 눈물을 바라볼 뿐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두 아이의 슬픈 눈빛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서준이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늘 손에 쥐고 다니던 작은 로봇 장난감을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다. 그것은 아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나를 잊지 마, 말로 할 수 없는 작별 인사가 그 작은 로봇에 담겨 있었다. 혜우는 로봇을 꽉 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가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서준이는 하루 종일 정원에서 혜은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아이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그저 텅 빈 정원만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강지원 부회장은 어두컴컴한 정원에 홀로 서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아이의 손은 얼마 전까지 로봇 장난감이 있었을 그 자리를 허공에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혜은이 겨우 피워냈던 작은 불씨는 이제 완전히 꺼져버린 듯 했다. 그날 이후 강서준의 세상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4년 후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미나연은 더 이상 작은 비눗방울통을 들고 다니는 소녀가 아니었다. 22살의 그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이자 치열한 알바생이었다. 편찮으신 어머니의 병원비와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그녀의 하루는 강의실과 카페, 도서관을 쉴 새 없이 오가는 빡빡한 스케줄로 채워져 있었다.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어린 시절의 따뜻함과 강인함을 잃지 않았다. 강서준 역시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힌 소년이 아니었다.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22살의 그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얼음 왕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 외에는 나오지 않았다. 완벽한 외모, 천재적인 두뇌, 그리고 한신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배경.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공허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 자신만의 얼음성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두 사람은 같은 캠퍼스 안에서 수없이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분비는 도서관에서, 서준은 갑자기 밀려오는 소음과 인파의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익숙한 공황 발작의 전조였다. 그가 자리를 피하려던 순간 책을 정리하던 한 여학생이 그의 옆을 조용히 지나갔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스쳐 지나간 후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낡은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다. 강의실에서 혜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한 남학생의 목소리를 들었다. 차갑고 낮은 톤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귀에 익숙하게 감겨왔다. 그녀는 목소리의 주인을 쳐다보았다. 모두의 선망과 질투를 한 몸에 받는 얼음 왕자 강서준. 그녀는 그저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명의 궤도를 맴돌고 있었다. 그 궤도가 다시 맞물리게 된 것은 혜은의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부터였다. 당장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액의 수술비,
하연은 절박한 심정으로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학교 게시판에서 이상한 구인 공고를 발견했다. 개인 보조 아르바이트 모집, 대상 본교 재학생, 업무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 유지 및 스케줄 관리, 자격 요건 인내심이 강하고 눈치가 빠르며 입이 무거운 사람, 급여 업계 최고 대우, 수상할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지만 혜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원서를 냈고 며칠 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면접 장소는 한신그룹 본사의 최고층 부회장실이었다. 혜은은 14년 만에 다시 강지원 부회장과 마주 앉았다. 세월의 흐름 속에 그는 더 중후해졌지만 눈가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다. 그는 혜은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차분하고 강단 있는 인상을 마음에 들어 할 뿐이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지원 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은 씨가 보조하게 될 사람은 내 아들 강서준 군입니다. 서준이는 조금 예민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조용하고 안정적인 존재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철 하나를 그녀에게 밀었다. 혜은은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얼음 왕자 강서준의 프로필이 들어있었다. 그의 차갑고 아름다운 얼굴이 사진 속에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기억하는 상처 입고 침묵하던 어린 소년. 그 소년이 바로 이 얼음 같은 남자가 되어 있었다. 절박한 현실이 그녀를 기어이 잊고 싶었던 과거의 한복판으로 다시 끌고 들어온 순간이었다. 민하은의 첫 출근 날 강서준은 그녀에게 얼음장 같은 규칙 몇 가지를 통보했다. 첫째,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말 것. 둘째, 내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절대 말을 걸지 말 것. 셋째, 내 사적인 영역에 대해 어떤 질문도 하지 말 것. 그는 혜은을 고용인이 아닌 자신의 공간에 잠시 들여놓은 유령처럼 대했다. 그는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매일같이 까다롭고 불가능에 가까운 업무들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혜은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는 그의 날카로운 가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차가운 침묵에 동요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14년 전 그날의 정원에서처럼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서준은 그런 그녀의 태도에 더욱 짜증이 났다. 하지만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녀가 곁에 있을 때마다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그의 낡은 병이 또다시 도지려 할 때였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책상 아래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혜은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의 책상 위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놓아주었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그는 그 고요한 얼굴을 보는 순간 거칠게 날뛰던 자신의 심장이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감각이 싫었다. 낯선 타인에게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킨 것만 같았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휘둘리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에게 더욱 차갑게 굴었다. 그는 그녀를 밀어낼수록 역설적으로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세계에 더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변화의 순간은 그가 며칠 밤을 새워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 찾아왔다.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그는 결국 고열로 쓰러지고 말았다. 강지원 부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저택의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혜은이 나섰다. 그녀는 아픈 어머니를 간호해온 경험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했다. 그녀는 의사를 부르고 약을 챙기고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깊은 밤 열에 들떠있던 서준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14년 전 그날의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있었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자동차, 부서지는 유리창 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해 손을 뻗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 그는 꿈속에서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안 돼. 가지마.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끔찍한 무력감과 절망이 그의 온몸을 올가매는 순간이었다. 가지 마. 그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다. 이마 위를 닦아주던 시원한 감촉에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지난 14년간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그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이름 하나가 새어나왔다. 아주 작고 애틋한 목소리였다. 하윤아. 그의 이마를 닦아주던 하윤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소리만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잠든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날카로운 턱선과 굳게 닫힌 입술, 차갑고 다가가기 힘든 얼음 왕자의 얼굴. 하지만 방금 전 그 남자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대체 어떻게 과거의 소년과 현재의 남자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겹쳐지기 시작했다. 매년 돌아오는 서준 어머니의 기일은 강씨, 일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였다. 그것은 고인에 대한 추모이자 한신그룹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저택에는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공기는 무겁고 엄숙했다. 해운은 개인 비서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녀는 멀리서 완벽한 상주처럼 슬픔마저 통제된 표정으로 손님을 맞는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곁에는 강 회장이 점찍어둔 약혼녀 후보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숨막히게 답답했다. 그때 한 원로 정치인이 서준에게 다가와 위로를 건넨답시고 해서는 안 될 말을 꺼냈다. 쯧쯧쯧. 자네 모친이 그렇게 허망하게만 가지 않았어도 사고. 그 단어는 서준의 굳건하던 가면을 단숨에 깨뜨리는 방아쇠였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이명처럼 변해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을 옥죄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비명을 지르듯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 서준아. 강주원 부회장이 다급하게 그의 뒤를 쫓았지만 서준은 2층 자신의 옛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곧 문 안쪽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격렬한 소리가 들려왔다. 14년 전 그날처럼 아이는 다시 한번 자신만의 어둠 속에 갇혀버렸다. 강주원 부회장과 경호원들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해우는 그 광경을 보며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한 강렬한 데자뷰에 휩싸였다. 속수무책인 어른들, 굳게 닫힌 문, 그리고 그 안에 갇혀버린 상처 입은 소년.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미누스방글. 그것은 비논리적이고 어쩌면 미친 생각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만 했다. 그녀는 저택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던진 채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달렸다. 가장 가까운 문구점을 찾아 그녀는 자신의 지갑에 있던 돈을 전부 털어 비눗방울통 하나를 샀다. 그녀가 헐떡이며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2층의 소란은 더욱 심해져 있었다. 그녀는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굳게 닫힌 서준의 방문 앞에 섰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14년 전 그날처럼 바닥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문 아래의 작은 틈새를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비눗방울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하나, 둘, 무지개 빛을 머금은 투명한 구체들이 소리 없이 어두운 방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 방 안에 있던 서준은 자신의 절망 속에서 그 기이한 광경을 보았다. 어둠 속을 부유하는 영롱한 빛의 구체들, 비눗방울의 냄새,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낯설면서도 지독하게 그리운 감각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햇살 가득한 정원, 자신의 무릎에 약을 발라주던 작은 소녀의 얼굴, 눈물을 닦아주던 고사리 같은 손, 그리고 자신을 향해 끝없이 날아오르던 비눗방울들. 조각난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와 하나의 온전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민하윤! 문 밖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문 안에서 들려오던 파괴음도 멎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문고리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철컥 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서준이 문틈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지난 14년간 그를 지배했던 공허함 대신 선명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경호원들을 지나쳐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해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14년의 세월과 고통과 믿을 수 없다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네오였구나. 그날 이후 강서준의 얼음성에는 아주 작은 문이 하나 생겼다. 그 문은 오직 민하은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비밀의 문이었다. 기억이 돌아온 서준은 그러나 하루아침에 따뜻한 남자가 되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얼음 왕자였다. 하지만 하은의 앞에서는 달랐다. 그는 그녀에게 14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비어있던 과거의 조각들을 맞춰나갔다. 서준은 하은이 떠난 후 자신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었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혜우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얼마나 외롭게 버텨왔는지 이야기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슬펐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어린 시절에 애틋했던 우정은 22살의 청춘 남녀 사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깊숙하게 사랑으로 변해갔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연애는 캠퍼스 안의 작은 카페, 한적한 공원 벤치,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저녁의 도서관에서 이루어졌다. 서준은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웃는 법을 배웠고, 혜연은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아줄 때마다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을 느꼈다. 강지원 부회장은 그 모든 변화를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아들에게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보게 된 진심 어린 미소. 그것만으로도 그는 민하은이라는 아이에게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언제나 그랬듯 거대한 그림자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강고 회장은 손자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 14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그 청소부의 딸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분노했다. 그에게 혜연은 손자를 치료한 은인이 아니라 한신 가문의 완벽한 혈통에 흠집을 내는 재발한 바이러스 같은 존재였다. 그는 이번에는 아들인 강지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직접 그리고 더욱 무자비하게 움직였다. 어느 날 저녁 해우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병원 측에서 갑자기 최고급 1인실로 병실을 옮겨주었고 병원장이 직접 찾아와 앞으로의 모든 치료비는 한신그룹에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해운의 통장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액의 돈이 학업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입금되었다. 해운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호의가 아니었다. 14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품이 있는 모욕이자 잔인한 압박이었다. 바로 그때 서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가 널 만나자고 하셔. 강 회장의 집무실은 14년 전과 조금도 변함없이 권위적이고 차가웠다. 그는 해운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본론부터 꺼냈다. 그는 이미 서준을 위해 국내 최고 법무법인 집안의 딸과 약혼을 준비해 두었다고 통보했다. 내 손자 곁에서 깨끗이 물러나주게. 강 회장이 말했다. 자네 어머니에게 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챙겨주었네. 그걸로 자네의 분수를 아는 것이 좋을 게야. 그때 서준이 해운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가 아직 철이 없구나. 강 회장은 혀를 찼다. 그 아이냐? 아니면 한신그룹이냐? 선택해라. 그 계집애 하나 때문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셈이냐? 최후통첩 14년 전 서준을 무너뜨렸던 그 거대한 벽이 다시 한번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준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해운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한신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자신의 선택을 말했다. 강 회장의 최후통첩이 서재의 무거운 공기 속을 떠다녔다. 강서준은 하은의 손을 잡은 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할아버지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침묵하던 어린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제 선택은 그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14년 전 저택의 정원에서 끝났습니다. 그는 해운을 선택했다. 어리석은 놈 강 회장이 노성을 터뜨렸다.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냐. 제가 가진 모든 것이요. 서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것은 한신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였지. 강서준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4년간 할아버지께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제게 주셨지만 정작 제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해운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이 사람은 14년 전 1,000원짜리 비눗방울 하나로 제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돈과 권력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사람은 맨손으로 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상처와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선언했다. 저는 한신그룹을 버려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전례, 없는 반항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가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그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하려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지원 부회장이 아들의 앞을 막아서며 나섰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지워, 너 맞아. 저는 이미 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 아들까지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2대에 걸친 단호한 반항 앞에서
철옹성 같았던 강 회장의 제국은 처음으로 균열을 보였다. 그는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패배감과 허무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친 손을 내저었다. 나가보라는 무언의 표시였다. 서준과 하은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을 짓누르던 거대한 성을 뒤로 한 채 걸어 나왔다. 그 후 많은 것이 변했다. 서준과 혜우는 저택을 나왔다. 혜우는 강 회장이 보냈던 모든 돈을 되돌려 보냈다. 그들은 학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소박하지만 온전한 둘만의 삶을 시작했다. 강지원 부회장은 아들의 선택을 묵묵히 지지하며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몇 달 후 봄이 다시 찾아왔다. 서준과 하은은 아주 오랜만에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저택의 정원을 다시 찾았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와 이별의 공간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14년 전 그날처럼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따스한 봄볕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비눗방울통 하나를 꺼냈다. 14년 전 혜은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아주 평범한 비눗방울이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비눗방울을 불었다. 무지갯빛 꿈들이 바람을 타고 혜은의 주위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햇살 같은 미소를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오랫동안 네가 나의 마법이었어.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마법이 되어줄게. 두 사람의 입맞춤 위로 몽글몽글한 비눗방울들이 흩날리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었다.